안녕하십니까, 함성손학입니다. 지난 시간에 채권관리 계약서 편을 진행했는데요. 자, 이렇게 채권 발생과 회수 순서에 대해서 쭉 설명이 있었습니다. 계약서 작성을 해서 내용증명 발송하고 가압류를 진행하고 소송을 통해서 판결문을 받고 그리고 강제 집행을 한다. 그러면서 계약서 작성을 어떻게 해라 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계약서에서 차용증이냐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야 되느냐, 거기서 우리는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차용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용증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채무자만 작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식 계약서의 양식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채무자가 내가 돈을 빌려간다든지 물건을 빌려갈 때 그걸 빌려갔다라는 확인을 해주는 거죠. 확인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차용증은 금액을 씁니다. 3천만 원을 빌렸다 했을 때 금액 3천만 원. 위 금액을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몇 년, 몇 월, 며칠 틀림없이 빌렸습니다. 라고 기재를 합니다. 그리고 이 금액에 대한 이자는 연 몇 프로로 하며 매월 언제까지 갚겠다. 그리고 원금은 몇 년, 몇 월, 며칠 갚겠다라고 기재를 합니다. 내용은 이 정도면 충분하고요. 그리고 차용증을 작성한 그 날짜를 기재합니다. 그리고 채무자의 이름, 주소, 주민번호를 작성합니다. 전화번호까지 기재하면 좋죠. 이렇게 하면 차용증은 끝났습니다. 간단하죠. 그런데 이걸 쓰지 마라.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차용증은 계약서가 아닙니다. 정식 계약서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돈을 변제하지 못했을 때 소송을 진행할 때 증거 자료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식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정식 계약서라는 것은 쌍방 간에 법률적으로 그 사람의 그 계약서 내용을 구속하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자,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죠. 자, 계약서는 갑과 을 작성하게 됩니다. 갑, 성명, 주민번호, 주소 이렇게 기재를 하시고요. 을, 성명, 주민번호, 주소 이렇게 기재하시면 됩니다. 개인적 사항을 이렇게 기재하시고 이제 그 조항이 들어갑니다. 제1조 채권자 갑은 몇 년, 몇 월, 며칠에 금 3천만 원을 채무자 을에게 빌려주고 채무자 을은 이것을 차용하였다. 빌린 날짜를 기재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언제 빌렸냐, 과연 빌려준 게 맞느냐, 안 빌려주고 계약서 쓰는 게 아니냐, 그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언제 빌렸는지 정확한 날짜를 기재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제2조 차수금의 변제 기한은 몇 년, 몇 월, 며칠로 한다. 차수금은 빌린 돈을 이야기합니다. 빌린 돈의 변제 기간, 갚는 날은 몇 년, 몇 월, 며칠 기재를 해주는 거죠. 제3조 채무자가 차용한 금전에 대한 이자는 연 몇 프로로 한다. 돈을 빌릴 때는 그냥 빌리는 게 아니잖아요. 이자를 줘야 되니까 그 이자를 연 몇 프로로 한다라고 기재를 합니다. 이 참고사항은 민사 법정 이자가 5%고 상사 법정 이자는 6%입니다. 보통 5%를 많이 기재하죠. 다만 채무자가 차용한 금전의 변제기일을 지체했을 때는 채무자는 연 몇 프로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가산해서 지불해야 한다. 앞에는 돈을 빌리면서 주는 이자를 말씀을 드린 거였고요. 이것은 갚지 않았을 때 이게 가산해서 지연이자를 붙여야 되겠죠. 보통 소송을 할 때 최고이자가 12%로 봅니다. 12%로 진행하는데 근데 보통 돈을 빌려줄 때 한 15% 써요.
그러면 법정이자는 12%지만 약정이자는 15%가 되기 때문에 소송에서도 15% 청구도 가능합니다. 15%를 많이 합니다. 제4조 채무의 변제는 채권자 현재의 주소 또는 지정 장소에 지참 또는 채권자가 지정하는 통장으로 송금해서 지불한다. 대여금, 이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는 이 한마디로 대여금입니다. 대여해준 금액인데 대여금의 성격은 지참채무입니다. 지참채무. 뭐 쉽게 외우기 쉽게 하려면 돈을 빌려갔을 때 채무자가 채권자한테 그 돈을 지참을 해서 들고 가서 채권자 집에 갖다 줘야 됩니다. 이게 지참채무죠. 자, 지정 장소 또는 그리고 채권자가 지정하는 통장으로 뭐 채권자가 지정하는 통장으로 송금을 하면 돈을 들고 찾아가서 주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게 똑같이 기재를 합니다. 그리고 제5조 채무자 을이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채권자 갑으로부터의 통지, 최고 등이 없이도 당연히 기한 이익을 잃고 채무 전부를 즉시 변제해야 된다. 여기서 통지, 최고 없이 기한 이익을 잃는다는 말은 언제까지 갚기로 이렇게 약정을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계약을 언제까지 지급하기로 했는데 을이 뒤에 나올 텐데 거기에 해당되는 행동을 했을 때 이 변제일까지 기다리지 않고 바로 지급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걸 기재한 겁니다. 그래서 너는 당장 나한테 돈을 갚아라 라고 통지를 할 필요도 없고 돈을 갚아라 라고 독촉하거나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최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고를 할 필요도 없이 돈을 지급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그 행동이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다른 채무 때문에 그러니까 돈을 빌려간 사람이 또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이렇게 강제 집행을 당하거나 집행 보전 처분을 받거나 파산 또는 경매 신청이 있었을 때 기한 이익을 상실합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돈을 빌려주는데 이 사람이 돈을 못 갚았어요. 근데 다른 사람한테도 빌린 돈을 못 갚아가지고 그 재산에 강제 집행이 들어왔어요. 그 강제 집행이라는 것은 뭐 유체동산 압류 및 경매가 될 수도 있고요. 그냥 부동산 경매가 될 수도 있고 채권 압류 및 추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보정 처분을 받는 경우 이 집행보전 처분이 이것도 가압류를 이야기하는 거죠. 가압류나 채권 압류 및 추심을 이야기합니다. 이를 받거나 파산되면 안 되죠. 파산돼도 당연히 기한 이익을 상실해야 되겠죠. 파산 또는 경매 신청이 있었을 때 이러면 채무 변제 능력이 상실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때 바로 즉시 갚아야 되는 그 조항을 넣습니다. 그리고 2항 채무자 을이 주소를 변경하고 그 사실을 채권자 갑에게 고지하지 않았을 때 이 말은 한마디로 야반도주죠. 그냥 도망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도망가서 주소를 알려주지 않는 경우 그런 경우를 이야기를 하죠. 주소를 이전을 했는데 전화도 안 받는다? 이러면 이 사람에 대한 채권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소는 반드시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재를 합니다. 자, 이제 6조 이 계약으로부터 또는 이 계약과 관련하여 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갑의 주소지 관할 법원을 합의 관할로 한다. 돈을 빌려줬는데 재판까지 저 멀리서 한다면 억울하겠죠. 그래서 채권자가 가장 가까운 주소와 가장 가까운 곳을 법원으로 한다는 뜻입니다. 제7조 본 계약을 확실히 하고 후일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각자 서명, 날인하여 쌈방 한 통씩 보관한다. 별첨은 인감증명서 각 한 부.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이유는 여기 인감도장을 찍기 때문입니다. 인감도장을 찍고 이게 인감도장이라는 것을
증빙하는 자료가 인감증명서죠. 그래서 사실 이런 계약은 막 도장 찍어도 효력은 있습니다. 효력은 있지만 도장 찍은 채무자가 내가 찍은 도장이 아니다 라든지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을 도용해서 도장을 파서 찍은 것 같다. 그래서 나는 이거 모르는 계약이다. 이렇게 했을 때 좀 골치 아파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인감 도장을 찍습니다. 인감 도장을 찍으면 그런 오리발 내미는 게 통하지가 않습니다. 그냥 자기가 한 일이 되는 거죠. 그런데 가끔 가다가 인감 도장도 없고 인감 증명서도 떼기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인감 도장을 만드는 게 법적으로 의무는 아니에요. 실제로 살아가다 보면 주위에 인감 도장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진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사인을 하고 그 옆에 지장을 찍고 이 두 개를 해놓으면 뭐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해놓는 거죠. 그 정도 해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계약서 마지막에는 그 작성한 날짜 그리고 이름 쓰고 도장, 이름 쓰고 도장 이렇게 쓰면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작성이 완료됐습니다. 자, 이번 것은 이걸로 됐고요. 다음 시간은 채권관리 중 두 번째 파트 내용증명 작성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